안녕하세요. 경영지도서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안광호 교수의 마케팅 원론 8판 제11장 고객 기반의 마케팅 성과, 그래서 브랜드 자산과 고객 자산, 이 두 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자산의 구축, 고객 자산의 구축, 이 두 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제 브랜드 자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이 왼쪽에 그려져 있는 요 그림이요. 케빈 레인 켈러 교수가 1993년도에 저널 오브 마케팅에 실었던 그 브랜드 자산의 원천, 그 브랜드 자산은 고객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 지식에 기반하고 있고, 그 브랜드 지식은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는 브랜드 회상과 브랜드 제인이고, 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 연상의 유형, 그래서 브랜드 연상의 유형은 이렇게 속성, 혜택, 태도,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연상, 그러니까 속성 연상, 혜택 연상, 태도 연상, 이 세 가지 연상이 얼마나 페이버러블하냐, 얼마나 호감적이냐, 얼마나 강렬하냐, 얼마나 독특하냐, 이게 브랜드 이미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이 1993년도에 저널 오브 마케팅에 케빈 교수가 직접 실었던 이 오리지널 논문에 들어가 있는 오리지널 그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마케팅 그 관리론이라고 하는 그런 교재에 대부분 이 오리지널 이 그림을 그대로, 거의 그대로, 원형 그대로 실어 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요 그림은요, 안광호 8판에 들어가 있는 그 그림이에요. 자, 보시면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연상 그래 놓고, 브랜드 인지도는 브랜드 제인하고 회상이다, 그래서 똑같이 써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브랜드 연상에 보시면은 브랜드 연상 그래 가지고 제품 속성과 관련된 연상, 그리고 제품 속성과 관련이 없는 연상, 비제품 연상이죠. 그리고 기업 특성과 관련된 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Type of Brand Association, 그래서 브랜드 연상의 타입, 그러니까 브랜드 연상의 유형 그래가지고 속성 연상, 혜택 연상, 태도 연상, 요 세 가지 연상을 케빈 교수는 제시를 했는데, 여기 지금 안광호 교수 교재에 보면은요, 여기에 속성 중에서 요게 비제품 관련 속성입니다. 비제품 관련 속성에 보면은 가격, 포장, 그리고 사용자 이미지, 사용 이미지, 그렇게 돼 있어요. 사용자 이미지, 사용 이미지, 비제품 관련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요 비제품 관련 속성, 요거죠. 사용자 이미지, 사용 이미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브랜드 퍼스널리티, 즉 브랜드 개성입니다. 그리고 원산지, 그러니까 사용자 이미지, 사용 이미지까지는 그대로 적어놓고 브랜드 개성하고 브랜드 원산지를 추가해 놨어요. 그리고 제품 관련 연상 그래가지고 요거죠. 제품 관련 연상이니까 여기에 유형적 제품 속성하고 지각된 품질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여기에 제품 범주를 추가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특성과 관련된 연상, 이거는요, 여기 태도와 관련된 요 내용입니다. 요 태도와 관련된 요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비제품 관련 연상, 제품 관련 연상, 그리고 태도 관련 연상,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여기 지금 오리지널 논문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하고 뭐 완전히 다르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브랜드 연상의 유형 세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오리지널 그 논문에 들어가 있는 오리지널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안광호 교수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나머지 이 마케팅 관리론 교재가요, 이 안광호 교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서울대 교수 교재도 있고 연대 교수 교재도 있고 고대 교수 교재도 있고 서강대 교수 교재도 있습니다. 안광호 교수는 인하대 교수 교재예요. 인하대 교수예요. 나머지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숱한 사람들이 쓴 교재에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 교수가 이 오리지널 이 논문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준용을 해서 쓰고 있어요. 따라서 브랜드 연상의 유형 그러면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물론 비슷해요. 예, 비슷합니다. 이거나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완전히 틀린 내용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정답이에요. 예, 어떤 게 정답이냐라고 하면 이게 정답이 맞습니다. 나머지 마케팅 관리론 교재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쓰여져 있지 이렇게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안광호 교재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실 때는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안광호 교재가 아닌 나머지 교재는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타의 교재도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브랜드 자산이 뭐냐? 예, 브랜드 자산이라는 거는 이건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요. 이 브랜드 자산과 관련돼서는 2010년, 11년, 15년, 17년 이렇게 계속 출제가 됐고요. 지금 2017년 이후로 지금 출제가 좀 뜸하죠.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 이미지를 물어본 게 2017년까지 물어봤습니다. 기타 이제 브랜드 자산이 왜 중요하냐라는 거는 2019년에도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브랜드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브랜드 인지도와 이미지를 물어본 게 2017년까지 인지도와 이미지를 물어본 거예요. 자, 브랜드 인지도 관리, 브랜드 이미지 관리. 자, 브랜드 인지도라는 거는 무엇이냐? 브랜드 자산의 형성에 있어서 브랜드 인지도가 왜 중요하냐? 예, 브랜드 인지도가 일단 높아지게 되면은 고려 상표군에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할 때 정보 탐색을 하고 정보 탐색을 하고 나면은 일단 고려 상표군이라는 걸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인지도가 높아지면 고려 상표군에 우선적으로 포함이 되죠. 그거를 예전에는 고려 효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onsideration effect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고려 효과라는 거는 빼고 그냥 고려 상표군에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그리고 브랜드 친숙성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걸 예전에는 선택 효과라고 그랬는데 예, 어쨌든 간에 고려 상표군에 우선적으로 포함되고 또 나중에 선택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가 결국 이것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하게 됐다.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 그래가지고 반복적으로 광고를 하면 당연히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시각 정보를 제시해라. 그래서 심벌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시각 정보를 제시하면은 예, 그러면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게 된다. 이게 예, 이중부호 이론이라는 거죠. 시각과 청각을 함께 제시를 하면은 훨씬 그 각인이 쉽게 된다라는 거. 예, 따라서 시청각 코드를 함께 제시를 하면은 훨씬 더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간다 그 얘기고요. 예, 청각 코드의 반복 시연이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안광호 교재에서는 이걸 기억 증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청각 코드의 반복 시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캐식 이런 거예요. 이가탄탄 이런 얘기를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인을 증대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인출 단서를 제공하는 거죠. POP 디스플레이 같은 거. 예, 이런 거를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예, 브랜드 회상을 증대시키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반복 광고라든가 청각 코드의 반복 시연은 브랜드 회상을 증대시키는데 좋은 방법이고요. 시각 정보의 반복 시연이라든가 아니면 인출 단서를 제공하는 거는 브랜드 제인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기타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더 있어요. 뭐 사용자와 연관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몇 가지 방법들이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연상을 관리한다.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한다. 그래서 바람직한 브랜드 연상이 갖춰야 될 조건, 예, 이거는 당연하죠. 이제 호감적이고 강렬하고 독특해야 된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연상의 유형 그래가지고 아까 원래 오리지널은 아까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속성 정보, 혜택 정보, 태도 정보래요. 속성, 혜택, 태도 이게 원래 이 세 개가 오리지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안광호 교재에서는 제품 속성과 관련된 영상, 그다음에 제품 속성과 관련이 없는 연상, 그리고 기업 관련 연상 이 세 가지를 적어놓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하고 안광호 교재에 적혀 있는 거하고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제품 속성과 관련된 연상 그래서 먼저 제품 속성과 관련된 연상 이거 기능성, 정서성, 상징성이죠. 제품 속성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성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시몬스 포켓 스프링입니다. 시몬스 그러면은 포켓 스프링 바로 딱 떠오르죠. 나이키 그러면은 정서성 바로 떠오르죠. 이게 제품 속성 연상입니다. 그리고 품질 가격 연상 예 신라 호텔 그러면 최고의 호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품질 가격 연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품 범주 연상이라는 걸 하나 써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다 조미료 그러면 다시다 그러면서 조미료가 다시다가 조미료의 대표적인 연상이다라는 식으로 써놨는데 저는 그게 그 특정 그러니까 강력한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제품 범주의 전형성을 나타낸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브랜드 연상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강력한 브랜드가 제품 범주의 전형성을 보인다라는 식으로 써놨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이렇게 제품 속성과 관련된 연상만을 강조하면은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모방이 가능하다. 이제 제품 속성만 연결이 되면은 제품 연상만 강조를 하게 되면은 모방이 가능하고 또 그와 같은 브랜드 연상이 제품 범주에만 국한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기능적 편익만 제공한다는 그러한 연상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 때문에 이런 비제품 속성 관련된 이런 연상도 함께 좀 증대를 시켜가지고 전체적인 브랜드 자산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제품 속성이요. 이 기능적 속성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죠? 이게 제품 속성이라는 게 기능성도 있고 정서성도 있고 상징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성에 소구하는 그런 브랜드 향상 방법도 있고 정서성에 소구하는 향상 방법도 있고 상징성에 소구하는 그런 향상 방법도 있는데 기능성만 얘기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지금 이 안광호 교재는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속 제품 속성과 관련이 없는 연상 그래가지고 이제 브랜드 개성을 설명을 하면서 자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개념과 일치되는 브랜드는 더 빨리 기억하고 더 빨리 이제 그 선택을 할 수 있다.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식으로 써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연상과 사용 연상 예, 제품 사용 이미지, 사용자 연상 이거는 당연히 비제품 속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드와이저 그러면 노동자가 연상이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제품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몽블랑 만년필을 사용을 한다. 아니면은 뭐 무슨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다라고 하면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결국 이제 브랜드 연상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사용하고는 사용자 이미지 그리고 그 브랜드를 사용할 때의 사용 이미지 이런 것과 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원산지 영상도 같이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독일 그러면은 튼튼한 뭐 기계적인 그러니까 독일 기계공학을 대표하는 게 그거랍니다. 그 벤츠의 뒷문 닫히는 소리, 라이카 카메라의 뒷뚜껑 닫히는 소리, 그게 독일 기계공학을 대표하는 그런 소리라 그래요. 그래서 독일 그리면은 기계공학, 일본 그리면은 뭐 전자공학, 뭐 이런 것들이 원산지 연상이겠죠. 그런 거를 쭉 설명을 그와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관련 연상 요거는 이제 케빈 켈러 교수 교재는 이제 태도와 관련돼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연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업 관련 연상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제 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최고 품질을 뭐 소구하거나 혁신성이라든가 고객 제한성, 인류 기업 등을 소구할 때 기업 관련 연상을 소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이제 안광호 교수 교재에는 브랜드 연상의 유형을 제품 속성과 관련된 연상, 그리고 제품 속성과 관련이 없는 연상, 기업과 관련된 연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오리지널은 이거라는 거, 예, 이거고요. 여기서 속성 연상에 비제품 관련 속성, 제품 관련 속성이 있고 여기서 태도 관련된 연상에 기업과 관련된 연상이 있다라는 거, 원래 오리지널은 이거라는 거 같이 연관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자산의 구축에서 브랜드 이제 확장 전략에 대해서 먼저 이제 기존 브랜드, 참고로 여기서 보면 이제 복수 브랜드 전략은 빼놓고요, 설명을 안 해놓고 있고요. 요 라인 확장 전략하고 브랜드 확장 전략 요 두 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개 다 기존 브랜드를 확장하는 거죠. 기존 제품군에 확장하려면 라인 확장 전략이고 신규 제품군에 확장하면 브랜드 확장 전략이에요. 그러면 브랜드 확장을 왜 하느냐? 이제 경쟁이 격화되면서 신제품 론칭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또 신제품 론칭에 실패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확장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배경을 설명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 확장을 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 신제품을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왜? 알고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확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신제품 론칭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뭐 맞는 얘기죠.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그대로 론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통이나 촉진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기존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판매 증가, 즉 모브랜드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요, 예, 브랜드 진부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브랜드를 이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브랜드 진부화가 방지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이점의 하나입니다.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단점, 기존 브랜드 이미지 약화, 모브랜드 타격, 뭐 둘 다 똑같은 얘기인데 뭔 얘기인가 봤더니 예, 이거예요. 지나친 확장은요, 이게 상표 식상화가 이루어집니다. 예, 지나친 확장 때문에 상표 식상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잘못 확장하면 모브랜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브랜드 확장을 지나치게 많이 확장을 하면은 상표 식상화가 이루어지고 또 기존 브랜드 이미지가 약화될 수가 있고 또 자칫 잘못 확장하게 되면은 모브랜드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 단점이 있고요. 기타 요 복수 브랜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 그거까지 같이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이제 복수 브랜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공 요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걸 적어놨는데 이거는 좀 기존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 인상이 있어야 되고 또 기존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연상이 확장 제품에 연결되어야 되고 또 기존 브랜드의 부정적 연상이 확장 제품에 이전되지 않고 또 확장된 제품에 형성된 부정적 연상이 역으로 기존 브랜드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 이건 뭔 내용인지, 이건 뭐 뻔한 내용을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예. 예, 참고로 2017년도에 출제가 됐을 때는요, 브랜드 확장 전략의 장단점에 대해서 써라라고 문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출제가 됐을 때는 브랜드 확장이요, 라인 확장, 브랜드 확장이 있고 이것도 브랜드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여러 개를 막 론칭 시키는 거, 이것도 브랜드 확장은 확장이에요. 예, 복수 브랜드도 브랜드 확장 전략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 출제가 됐을 때는 라인 확장, 브랜드 확장, 복수 브랜드 전략, 이거에 대한 장단점을 각각 4개씩 이제 적어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2022년도에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요, 브랜드 확장이 적절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거랑은 문제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읽어보면 뭐 별 내용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뻔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참고로 이 2022년도에 출제됐던 그 어떤 경우에 브랜드 확장이 적절하냐, 어떤 상황일 때 브랜드 확장이 적절하냐라는 그 해답은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참고로 이학식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랜드에 관련된 내용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참고로 여기 브랜드도 있죠. 그 저기 안광호 교수가 쓴 전략적 브랜드 관리인가 그 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2019년 판인가 그 전략적 브랜드 관리라는 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적 브랜드 관리라는 그 책에는 또 상세한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브랜드 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상세한 내용들이 쫙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 마케팅 원론에는 이 브랜드 관련된 내용이 이게 다예요. 예, 여기는 브랜드 관련된 내용이 이게 다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브랜드 관련돼 가지고 좀 준비를 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예, 부족하니까 전략적 브랜드 관리라는 그 책을 따로 보시든가 뭐 좀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돼요. 이것만 보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 자산에 대해서 이제 쭉 써놓고 있는데요. 이 고객 자산도요. 그 안광호 교수가 쓴 촉진관리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2020년판 촉진관리라고 있는데 그 책에는 또 이 고객 자산이라는 이 내용을 또 상세하게 써놨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러프하게 이것만 써놨습니다.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고객 자산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용어를 쭉 적어놨어요. 일단 고객 자산은 기업의 모든 고객들의 생애 가치를 합친 거다. 그리고 고객은 뭐 회사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고객을 정의를 한다 이렇게 써놨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그래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다. 뭐 이렇게 이거는 그 뭐냐 그 개념을 이렇게 쭉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직접 가치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직접 구매를 한 그거를 직접 가치라고 표현을 하고 간접 가치라고 하는 거는 직접 구매를 한 게 아니더라도 고객이 경험을 공유를 하게 되면은 기업의 인지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고객이 추천을 하면은 또 나름 실적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객이 개선 방안이라든가 문제점을 제시를 해주면은 기업이 품질을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신제품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간접 가치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간접 가치도 있을 수 있다. 고객 자산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고객과 미래 고객, 동적 고객 자산은 현재 고객 플러스 미래 고객의 자산이고 정적 고객 자산은 현재 고객 자산이다. 라고 이렇게 좀 추상적인 용어를 써놓고 있습니다. 고객 자산이 왜 중요하냐? 예, 브랜드나 상품 위주 시각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브랜드나 상품 위주로 보면은 안 되고 고객 위주로 봐야 된다. 그 고객이 현재는 소형차를 몰고 있지만 미래에 돈을 벌면 대형차를 몰 수 있는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 위주로 봐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고 이제 마케팅 생산성이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위주로 봐라 그런 얘기고 또 이제 이 정보 기술이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고객 위주로 볼 수가 있게 됐다. 이제 이런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고객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그거죠. 그리고 과거 지향적인 단기 성과가 이제 폐해가 있으니까 미래 지향적으로 분석을 해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자산의 원천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객관적 원천은 품질, 가격 가치, 제품 서비스고 고객의 제형자는 유형적 가치다. 그래서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은 고객의 재구매율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가성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가치 무형적이고 심리적인 이미지상 가치다. 그래서 만약에 객관적 가치 즉 가성비가 동일하다면 이때는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관계 가치 고객과 끈끈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치다. 그래서 고객은
객관적 가치나 브랜드 가치도 중요하게 보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고객은 자신만의 차별화된 관계를 유지 제공하는 기업을 더 선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치를 고객 자산의 원천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자산 구축을 위한 고객 관계 관리 그래가지고 요거는요 이 교재 안에 마케팅 원론 8판 교재 안에는 별 내용이 없어가지고 요게 촉진 관리라고 하는 그 교재입니다. 촉진 관리 안에 보면은 고객 획득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고객을 획득을 해라. 이 제휴사 DB를 활용하거나 SNS DB를 활용하거나 뭐 반응 광고, 행사, 고객 스위칭 이게 다 판촉이죠. 판촉을 통해서 고객 정보를 획득을 해서 고객을 확보를 해라 이 얘기고요.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성도 제고 프로그램, 교차 상행 판매, 그리고 고객 인게이지먼트, 고객 참여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디마케팅, 돈 안 되는 고객 내쫓는 거죠. 그리고 고객 활성화 프로그램, 그 구매가 지금 막혀 있는 그런 고객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고객을 유지시켜라 그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향상, 그래서 직접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교차 판매, 상향 판매 이게 직접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법이고, 간접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 경험을 공유하거나 지인을 추천하거나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제시해서 간접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법도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고객 자산 구축을 위한 고객 관계 관리 방안을 이렇게 또 획득 유지 향상 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시장 세분화와 표적 시장 선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코틀라가 얘기했던 이 매트릭스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코틀라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미래 충성도, 미래 수익성을 가지고 이렇게 총 네 가지 형태의 고객 유형을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코틀라가. 그래서 미래 충성도도 장기적인 충성도를 가지고 있고 미래 수익성도 높은 그런 고객은 친구가 되는 거고, 둘 다 낮다라고 하면 이방인이 되는 거고, 미래 수익성은 좋은데 충성도는 낮다. 그러면 나비인 거고, 미래 수익성은 낮은데 충성도는 장기로 간다. 그때는 나비가 돈은 안 되는데 그냥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따개비가 된다. 이렇게 코틀라가 네 가지 유형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프렌드십 뭐 하여튼 그 고객 유형이죠. 고객 유형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자산의 활용, 그래서 시장 세분화를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시장 세분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자산을 활용을 하는데 마케팅 예산을 할당할 수도 있고, 마케팅 생산성 측정에 고객 자산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고객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IR 같은 그런 투자 유치에 활용할 수도 있다. 예. 뭐 저도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사업 계획서 심사 같은 거 하거든요. 그 사업 계획서 심사 보면은 뭐 미래 그 우리가 고객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그런 거 사업 계획서에 많이 씁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사업을 하면은 미래에 고객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고객 자산을 미래 투자 그 유치하는 데 활용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광호 교재에 보면 고객 생애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안광호 교재 안에 있는 그 고객 생애 가치 측정 방법 그거보다는 그냥 인터넷 보면 이 방법 나와 있거든요. 그냥 인터넷 보고 이 방법대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할인율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쭉 써놨는데 오히려 정신산만하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인터넷 보면은 이 방법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차라리 인터넷 보고 보시는 게 훨씬 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생각해 볼 문제 해가지고 이제 이 문제들을 쭉 적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강력한 자산적 가치를 가진 브랜드가 갖춰야 될 바람직한 조건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기출 문제 보시고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출제된 지 시간이 꽤 지났죠. 마지막으로 출제된 지.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원 주겸치약이 브랜드 자산 구축에 기여한 결정적 요인은 무엇인가라고 해서 요거 이 교재 쭉 읽어보면은요. 미원은요 제품 범주 현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미료 그러면 과거에 미원이 굉장히 강했죠. 제품 범주 현상이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주겸은요 잇몸 강화인가 잇몸 강화라고 하는 제품 속성 현상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이 교재에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 범주 현상이 굉장히 강했고 미원은 그리고 주겸치약은 제품 속성 현상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브랜드 자산이 아주 강력하게 구축될 수 있었다라고 이 교재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요. 예, 이거는 그냥 제끼겠습니다. 별로 이것 때문에 머리 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요. 예, 요거는 2015년도에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것도 꼭 문제 풀어 보셔야 됩니다. 풀어 보셔야 돼요. 요것도 다시 문제 풀어 보셔야 되고 요것도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꼭 예, 이 출제된 지 시간이 꽤 지났죠. 예, 그러니까 출제된 지 시간이 지난 문제들은 꼭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다시 풀어 보셔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요것도 어, 어떤 경우 요게 어떤 경우에 브랜드 확장 전략이 적절한 요게 참 2022년도에 출제가 됐던 문제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작년에 출제가 됐으니까 조금 제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출제된 게요. 브랜드 확장이 적절한 상황이 어떤 때냐 요게 작년에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껴도 될 거고 브랜드 확장의 장단점이 2017년도에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제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고객 자산이 마케팅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예, 요 문제하고 그리고 고객 자산을 고려하지 않은 마케팅 활동의 위험성은 요 문제하고가 요 두 문제가 똑같은 문제죠. 뭐 제가 봤을 땐 똑같은 문제로 보입니다. 예, 고객 자산이 왜 중요하냐? 고객 자산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요 두 개가 똑같은 문제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요게 요거죠. 요거 고객 자산의 중요성 이것 때문에 이제 고객 자산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예, 결국 요거의 해답도 예, 요거하고 요거의 해답도 아까 봤던 그게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자산과 고객 자산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브랜드 자산은요. 둘 다 이제 공통점은 둘 다 이제 고객 기반으로 발생을 한다는 게 그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브랜드 자산은 특정 제품 브랜드에 국한한다. 반면에 고객 자산은요. 특정 제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제품 브랜드로부터 발생하는 직접 가치는 그 제품을 구매하면서 발생시키는 가치뿐만 아니라 간접 가치, 그 제품을 경험하면서 공유하는 가치도 있고 추천하는 가치도 있고 그리고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제시하면서 발생시키는 가치 이런 것들을 다 간접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직접 가치와 간접 가치까지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게 고객 자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제품 브랜드에 국한하느냐 아니면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이러한 간접 가치까지 다 포함시키느냐까지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교재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가치, 브랜드 가치, 관계 가치로 재구매율이 상승되는 사례를 이거는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사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는 그 브랜드 가성비가 동일한 상태에서 그 브랜드 때문에 추가로 사는 거고요. 관계 가치는 그게 나만의 차별화된 뭐랄까 끈끈한 그 관계 때문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뭐 사례는 각자 하나씩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객관적 가치는 성능 좋은 거 값싸고 성능 좋은 거 만들면 되는 거고 브랜드 가치는 꾸준하게 브랜드 인지도 이미지 올리면 되는 거고 관계 가치는요 이거는 고객 관계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고객 관계 관리 해가지고 개인별로 끈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관계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각각의 마케팅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 9번은 됐고, 그 다음에 획득 유지 향상이라는 키워드로 기업과 고객 사이의 관계 변화를 설명하라. 그러니까 고객 획득은요, 뭐 판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업 DB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고객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고, 고객 유지라는 거는 교차 판매, 상향 판매, 그 다음에 고객 인게이지먼트, 그 다음에 고객 활성화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객을 자꾸 활성화시키고 유지하는 거고, 그리고 고객 향상 프로그램은 교차 판매, 상향 판매, 그리고 고객 요거 어디 갔나요? 요거 직접 가치, 간접 가치를 통해 가지고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거, 요게 고객 향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키워드만 쭉 잘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브랜드 자산과 고객 자산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고요. 브랜드 자산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문제가 꽤 오래전에 출제가 됐죠. 예, 이런 문제들은 꽤 오래전에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문제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객 자산은요, 고객 자산은 아직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고객 자산은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안광호 교재의 중요도를 봤을 때는 고객 자산과 관련돼 가지고는 좀 이 코틀러 교재에서도 고객 자산을 좀 중요하게 써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자산은 좀 중요하게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이게 브랜드 자산과 고객 자산의 구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마케팅 성과 관리, 마지막으로 요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